네,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저번에 제가 코스피가 개박살 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1번 이유, 미중무역 분쟁에 관련된 거는 다뤘고요. 이제 이번에는 연준의 정책 실패, 어떤 면에서 정책이 실패였는지에 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 같은 경우는 솔직히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어, 이 박사 출신들, 그죠? 금융계에 천재들이 모여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연방준비제도가 하고 있는 그런 경제 정책들이죠. 통화 정책들요. 그래서 사실 이런 정책을 이제 아주 자세히 제가 이걸 뭐 경제학과생 수준으로 설명을 하려면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설명하는 저도 힘들고요. 그리고 이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도 힘들고. 그래서 일단 저는 이번 편에서는 이거를 좀 그냥 간단하게 어떤 현상을 좀 전달하는 정도로만 그치고,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궁금하시면 밑에 리플 달아주세요. 제가 그러면은 이런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세요라고 애널리스트들 보고서라든가 아니면은 관련된 책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거라는 거 미리 양해를 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연준의 정책, 연준의 통화 정책이 어떤 게 있냐면은, 자, 기준금리 결정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옛날에 없었던 건데, 양적 완화, 그죠? 뭐, 양적 완화 아니면 양적 긴축, 하여튼, 이거를 뭐라고, 학문적으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채권 매입 프로그램, 뭐,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실업과 실업률하고 물가를 컨트롤하는 게 이제 요게 미국 중앙은행인 페드 연방준비제도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연방준비제도는 경기가 좋아서 물가가 많이 올라갈 때는 금리를 올리고 양쪽으로 긴축을 하겠죠. 그리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금리를 인하하고 양적 완화를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연준의 기본적인 전략인데요. 이게 이제 연준이 하는 방법인데, 근데 이제 요즘 좀 이제 옛날과는 다른 독특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에 2008년 미국 금융위기가 왔을 때 경기가 하도 안 좋다 보니까 금리를 그때 당시 기준금리가 얼마인지 도 정확하게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은 한번 볼까요?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자, 미국 기준금리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2008년 당시에요, 한 기준금리가 5.2에 가까웠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연방 기준금리 2006년, 2007년에 5.2에 가까웠는데, 여기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서 0.25%까지 낮아졌어요. 사실상 0이 된 겁니다. 굉장하죠. 이게 이제 금리가 이 연준의 역사를 쭉 살펴보시면은 0이었던 적이 거의 없어요. 50년대부터 이렇게 뭐 나오는데, 아무튼 금리가 0이 됐다는 건 최근에서야 나타난 일이고요. 그래서 이 최근에 금리를 2008년에 0까지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안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의장이었던 버냉키 의장은 이거 큰일 났다. 뭔가 금리 말고 다른 경기 부양책을 써야겠다라고 해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시도한 새로운 전략을 갖고 나오는데, 그게 양적 완화입니다. 채권 매입,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민간 부문에다가 계속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전략으로 금리에 제로 금리에 더해서 양적 완화까지 이렇게 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그런 전략을 쓴 거죠. 그게 지금 이제 먹혀서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먹혀가지고 미국 경제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도 그의 수혜를 좀 본 나라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특징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금리가 0이라는 거예요. 자, 금리가 0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안 그래도 요즘 서점이나 뭐 많은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 하는 얘기가 내년에 아니면 내후년에 뭐 금융위기가 온다고 하는데, 지금도 금리가 0에 가까운데 여기서 또 한 번 금융위기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책적으로 이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없게 되죠, 그죠?
옛날에 2008년에는 5%였던 5.2%였던 금리를 0까지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안 살아나는데, 이번에 지금 보면은 뭐 지금 현재 상태로는 금리가 2.5밖에 안 됩니다. 2.5밖에 안 되는데, 이 상태에서 어떤 위기가 온다면은 금리는 이제 더 이상 금리는 어떤 경기를 살리는 데 있어서 사실상 뭐 금리랑 카드를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연준의 생각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연준의 생각이에요. 더 이상 앞으로 위기에서 금리를 낮출 게 없다. 야, 큰일 났다. 다음번에 금리 낮춰야 되는데 더 이상 금리를 지금 뭐 더 이상 금리를 낮추고 뭐고 할 만한 이런 게 없으니까 잘 됐다. 지금 2017년, 18년에 경기가 엄청 좋았으니까 그때 우리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올려놓자. 그래야 다음번 위기에서 우리가 금리를 낮출 수 있으니까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연방준비제도가요. 그렇게 해서 작년에 좀 과하게 올렸어요. 지나고 보니 과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땐 몰랐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금리를 과하게 올렸구나 라는 거를 뭐 아무튼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때다 싶어서 어쨌든 미국은 뭐 연방준비제도는 작년에 기준금리를 좀 많이 올렸고요. 그래서 현재 기준금리는 2.25에서 2.5%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도, 18년도에 경제가 너무 좋아지니까 이 기회에 양적 완화 실시하던 거, 그죠? 요게 양적 완화 진행하던 미국의 그 차트인데 2008년부터 보시면 어마어마하겠죠? 자, 2008년 연준의 그 대차 대조표 규모는 0.5 트릴리언 달러였는데 이게 2018년까지 와가지고 약 4.2 트릴리언 달러까지 올라왔죠. 약 한 9배 정도가 더 8배 이상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양적 완화를 했는데 이것도 계속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양적 완화를 계속하게 되면은 미국이 금리를 컨트롤하는 능력을 잃게 되고 거기다가 달러 가치나 이런 경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편에 또 뭐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간단하게 말하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이 양적 완화도 어쨌든 계속하면 경제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경제가 약 17년, 18년에 끝내주는데 이렇게 된 김에 우리 얼렁 양적 완화 하던 것도 이참에 양적 완화 하던 것도 빨리 다시 되돌리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7년, 18년도에 양적 완화를 했던 규모를 줄이죠. 최초로 거의 한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몇 년 만에 줄입니다. 그래서 한 4.2 트릴리언 달러 정도 됐던 요 대차 대조표 규모가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로 아주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지금 굉장한 문제점이에요. 사실 그게 지금 왜 미국 시장에서 요즘에 아래 공포 이런 얘기가 나오고 언론들에서 금융위기가 나온다고 하는 얘기가 금융위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가 주장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저렇게 그 양적 완화 QT라는 걸 실시한 그 결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결론적으로 단기물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됩니다. 단기물이 급등을 하게 돼요. 어떻게 됐냐면 시중에서 이 QT 양적 긴축이라는 게 시중에 있던 돈을 다시 중앙은행으로 빨아들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중의 유동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QT를 하는 과정에서 단기 채권 시장을 많이 건드렸기 때문에 장기 채권 금리하고 다르게 단기 채권 금리만 엄청나게 급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월봉이에요. 기준금리가 올랐으니 당연히 3개월물인데 그러니까 초단기물이죠. 3개월물 기준금리인데 3개월물 금리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하면서부터 쭉 올라왔습니다. 0이었던 금리가 쭉 올라와서 최근에는 무려 2.5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굉장하죠. 지금 요게 바로 시장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반면에 이제 단기적인 유동성이 이렇게 좀 메말라가는 상황이고요.
근데 웃기는 게 그 미중 무역 분쟁이란 이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시장의 불안 심리가 또 만연하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동시에 단기 채권 금리는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장기 채권 금리는 보시면 이게 월봉이에요. 장기 채권 금리는 아까 전에 3개월물하고 다르죠, 모양이? 월봉입니다. 똑같은 월봉인데 보시면은 2016년 여기고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급락을 했어요. 최근에 급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지금 이게 10년물 채권 금리인데요. 안전자산 선호사상 하도 안전자산 요즘에 미중무역 분쟁이다 어쩌다 저쩌다 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서 이제 그 안전자산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 채권을 사람들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해서 막 매수하게 됐죠. 그 결과로 3.2에 가깝던 금리가 보시면 최근에 2.1까지 떨어졌죠. 자,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은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간단한 그림이면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돈을 10년 기간으로 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10년을 빌리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자를 많이 내야겠죠? 예를 들면은 대충 예를 듭시다. 10년 빌리는데 10%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3개월을 빌린다면 이건 초단기로 빌리니까 10년 같은 이런 10년 동안 세월이 몇 번 바뀔지도 모르는데, 그죠? 3개월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을 거 아닙니까? 3개월은, 그죠? 그러면은 금리를 얼마나 받아야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한 1% 이렇게 받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상식입니다. 만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3개월, 뭐 6개월, 뭐 1년, 뭐 2년, 뭐 10년 만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금리는 낮아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차트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요게 요렇게 되려 그러죠. 그죠? 요렇게 되려 그러죠.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이제 이게 금융위기의 전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금 시장이 마비가 되는 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 차트가 나오게 되면 요게 이제 제가 그 금융위기의 전조라고 얘기하는 유동성 위기,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일이 바로 이러한 수익률 곡선의 차트에서 나오게 됩니다. 요런 모양에서. 요런 모양이 나오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요런 모양이 나오기 초입부에 요런 모양이 이제 슬슬 나오고 있다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최근 몇 달 사이 일이에요. 요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금융위기가 온다, 리세션의 공포, 아래 공포다 이러면서 다우 나스닥이 맨날 자고 일어나면 1%씩 빠져있고 이랬던 겁니다. 미중무역 분쟁도 이거의 한 원인을 제공했지만은 저게 사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죠. 아무튼 그로 인해서 지금 보세요. 10년물 채권 금리가 2.1이고요. 자, 3개월물 채권 금리는 2.3입니다. 어떻게 됐나요? 역전이 됐죠? 10년물이 2.1, 3개월물이 2.3. 3개월 돈 빌리는데 2.3%면 되고 10년 돈 빌리는데 2.1%면 된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요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요, 그게 맞아요. 맞긴 맞아. 자, 그 스프레드만 모아놓은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10년물하고 3개월물에 그 10년물 금리 빼기 3개월물 금리를 한 그 스프레드 차트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역사적으로 보시면 이 금리가 0 아래로 떨어졌을 때는 조만간 금융위기가 오긴 왔었어요. 역사적으로 계속 역사적으로 왔었는데 물론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유로 이 10년물과 3개월물 채권 금리가 역전됐기 때문에 사실 지난 역사와는 약간 다른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게 언제냐면 89년이고요. 요때가 언제냐면 2000년이고 요때가 2007년인데 그러니까 2007년 이전에는 양적 완화란 개념이 없었던 때고 지금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란 개념이 있는 때이기 때문에 무작정 10년물과 3개월물 채권 금리가 역전됐다고 해서 요게 무조건 이제 앞으로 6개월 내에 금융위기가 온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건 조금 이제 위험한 발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사실 뭐 10년물하고 2년물 채권 금리 뭐 이런 것도 사실 좀 잘 보셔야 되고요. 금융위기를 미리 예측하려면은 몇 가지, 한두 가지 지표만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지표를 조금 복합적으로 좀 봐서 복합적으로 이런저런 자료를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요. 결과적으로 이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를 너무 많이 올리는 바람에 그 단기금리거든요. 그게 결국 단기금리를 컨트롤한 건데, 연방준비제도에서 기준금리를 너무 많이 올렸다라는 얘기는 이 결과적으로 3개월물 채권금리 요게 치솟는데 또 하나의 원인을 제공했고요. 여기에다 더해서 그 QT, 테이퍼링이라는 그 양적완화 축소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줄여야 되는지 연준이 잘 몰라서 실수로 좀 많이 줄였어요. 그거 또한 요 3개월물 채권금리가 급등하는데 또 하나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그 연준이 좀 과하게 긴축을 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까지 좀 과하게 긴축이 들어갔고, 그로 인한 역풍을 지금 19년 6월인데요. 지금까지 꾸준히 우리나라 증시와 전 세계 증시가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해결하려면 간단합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조금만 낮추거나 아니면은 양적 완화를 다시 실시하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는 이제 연준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연준이 아니고 이제 트럼프한테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미중무역 분쟁이 빨리 해결되는 거. 그게 지금 이렇게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이렇게 급락한 장기물 금리를 끌어올려서 해결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요건 이제 트럼프가 해줘야 되겠죠. 그 방법은 트럼프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영상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솔직히 좀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그래서 저도 좀 이걸 준비하는데 좀 애를 좀 먹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게 바로 이해가 좀 잘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대략적인 맛만 보시라고 좀 줄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줄여본 거고요.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요청하시면은 제가 그와 관련된 애널리스트 보고서나 좀 잘 정리된 자료를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씩 좀 그 옆으로 내용이 새거나 조금씩 디테일은 좀 틀린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어쨌든 큰 틀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말이 좀 길어졌네요. 하여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이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